다음 주 14일이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데요.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있었던 스토킹 범죄 관련 재판 결과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스토킹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3명 가운데 1명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1,300여 건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21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별도의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22년 만에 법을 만들어 놓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스토킹 판결문을 분석한 한나라 판사는 범행이 반복되고 진화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는 폭행과 협박,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거의 매일같이 스토킹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토킹 범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에 윤석열 대통령 러시아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네요. 네, 중국과는 오늘 리창 부총리와 따로 별도 회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 즉 EAS에 참석해서 한 메시지에서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동시에 겨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어서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임이사국은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5개국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이 북한에 대한 역할을 좀 촉구한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특히 조만간 북한과 무기 거래를 위한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러시아의 책임 방기를 에둘러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표명했는데요. 이 역시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현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의 침공이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행위다. 이 점을 다시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리창 총리하고 회담을 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오늘 회담이 이루어졌네요. 네, 현지 시간 오후 3시 25분부터 약 51분간 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리창 총리와 윤 대통령 간 회담이 열렸는데요. 네.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 회담에서는 이제 경제와 문화 부문 논의가 이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리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약 10개월 만에 마주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고요. 지난달 중순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는 이제 중국 이런 고위급 인사와의 회담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상이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한중 관계를 복원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런데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은 없었고요. 예. 다만 이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께 따뜻한 안보를 전해달라 이 정도 인사말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진 못했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에 맞춰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북중러 협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예. 이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 초청회의에 이 류거중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정부 대표단이 방북해서 7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한다. 뭐 이게 그 통신 보도 내용 요지고요. 이 중국 대표단은 이제 마우닝 중국 대표단에 대해서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 조선노동당과 정부의 초청으로 이 국무원 부총리가 8일부터 북한을 방문한다 이렇게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밝혔습니다. 네. 또 러시아도 이제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이제 북중러 간의 협력이 좀 더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이제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북한만 끼면은 3국이 지금 군사훈련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예, 그래서 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 특히 뭐 합동훈련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예. 뭐 한국은 물론이고 뭐 미국에서도 미국 상당히 정부에서도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경로나 이런 거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군사적인 협력이 더 강화된다. 한반도 긴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좀 걱정되네요. 좀 화제를 좀 바꿔보죠.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를 맞아서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추경 편성 문제 놓고 뭐 여야 간에 공방이 있었다고요. 네, 야당에서는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뭐 반대를 했는데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민주당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더 증가시켜주는 것이라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부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다. 또 민생 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추경 예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었는데요. 네. 한 총리는 세수가 이렇게 적자인 판에 추경을 통해 추가적인 지출을 더한다면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상반기 GDP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됐다 이런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네. 이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때문에 옛날처럼 마음 놓고 재정 확장이나 금융 완화 정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후의 무루인 재정 쪽에서 위기 상황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또 사실 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의 답변 태도도 뭐 연일 도마에 올랐는데요. 네. 뭐 평소에 좀 점잖은 답변을 하는 스타일인데 예. 이번 대정부 질문 또 이 정기국회 때는 예를 들면 뭐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가 제기되자 뭐 이 문제를 너무 정치화하고 이념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의원에게 이렇게 훈계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뭐 덮어씌우지 말라. 뭐 이렇게 상당히 강경하게 되받는 모습도 나왔고요. 어제는 이 북한을 겨냥한 한미 간의 확장 억제 훈련 효과에 대해서 이 야당 의원과 서로 이견을 빚다가 이 야당 쪽에서 야유가 나오니까 공부 좀 하시라 이렇게 문제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사가 되라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잖아요. 뭐 장관하고 총리의 발언의 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한 총리 모습이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서도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이거는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때 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한덕수 총리 간의 공방이 오간 내용인데요. 이 야당에서 이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국한 평형기금, 그러니까 뭐 이른바 외평기금이라고 하는 이 기금을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거 분식회계 아니냐 야당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자 네. 한덕수 총리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 외평기금은 외환관리를 위해 쓰는 돈인데 국가 부채를 안 늘리려고 세탁을 했다. 그래서 이 세탁을 해서 외환관리를 위한 이 외평기금을 일반회계를 통해서 이 공적자금 관리기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게 이게 분식 아니냐 이렇게 따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한 분식이라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면서 세수가 부족한 것은 재정당국으로선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야 하고 여유가 있는 데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서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외국한 평형기금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130조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자만 한 4천억 정도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언론에서는 이거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한 총리도 그걸 부인한 건 아니고요. 예.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서로 여유가 있는 데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뭐 그거를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돌려막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서로 대차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반면에 그 야당에서는 이거 분식회계 아니냐
이제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놓고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 대폭 삭감한 거 이거 두고도 뭐 과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하고 오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네요. 네, 이것도 정태우 의원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간 언쟁이 벌어졌는데요. 네. 정 의원이 R&D 예산 관련해서 대통령이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한마디 하면서 예산이 다 깎여버렸다.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막 무너져도 되는 거냐 이렇게 따지자 한 총리는 저는 대통령님 한마디에 깎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예산이 도대체 몇백조가 편성이 되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다 움직인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그 과학기술부 차관이 답변대 이제 한 총리 대신 서서 작년 11월 30일에 국가 과학기술 원로와 오찬이 있었고 그때 과학기술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을 받아서 이 원로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과기부 장관에게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뭐 이런 경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야당에서 이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 때 지시를 한 것 때문에 깎인 게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반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원희룡 장관이 나왔네요. 원 장관 나올 때마다 사실 뭐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국토위에서는 이 KTX 고속열차 등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좀 말하자면 국민 우려 불식 내지는 안전하다 이런 취지의 정부 홍보물이 배포된 경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원희룡 장관은 이에 대해서 코레일 내규 위반인지 아닌지 추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 상당수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KTX에 두는 거는 공익적 정보 제공 및 홍보 목적이라는 이 코레일 내규가 어긋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요. 네. 그러자 원 장관은 그 위반인지 아닌지는 뭐 신중히 검토해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 장관이 직접 홍보물 비치를 지시한 거냐 이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게 뭐 KTX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겁니까? 아니면 뭐 정부 부처에서 만든 겁니까? 정부죠. 그러니까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 달 1일에 KTX 그리고 SRT 열차 좌석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제목의 책자 7만 5천여 부를 비치했고요. 예. 이 비치 기간이 오늘까지였고 오는 8일부터 회수가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을 발의했네요. 네, 여기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이 당 TF 주도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예. TF 단자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진실을 밝히고 사법 조치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이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입장 보였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몸이 근질근질한 모양이다. 꺼리만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법권을 남발하는 통에 무뎌질 대로 무뎌진 특검이다. 이렇게 강하게 예. 이 비판 내지는 사실 약간 조롱에 가까운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국민의힘 장동영 원내대변인은 국방부 조사 결과 보고서가 이제 막 경찰로 넘어간 상황인데 뭐가 못 믿어 벌써부터 특검이냐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을 한 전대미문 사건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통령 외압 행사 의혹으로 둔갑시킬 수가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네요. 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이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경찰에서 이 최상병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른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받고 허위 인터뷰 내보낸 혐의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오늘 검찰에 출석했네요. 네,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김만배 씨를 인터뷰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오늘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까지 전모를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이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청탁급지법 위반 혐의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이 인터뷰 그리고 뉴스타파를 통한 이 인터뷰가 보도된 경위 또 대가와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1일 이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엿새 만인데요. 이 신 전 위원장은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유사 내용의 허위 보도와 고발이 이어져 진위 왜곡을 시도했다면서 헌법상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석방된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전면 부인했네요. 네, 김만배 씨는 오늘 새벽에 구속 만료로 석방되면서 이 앞서 이 이른바 이 김만배 녹취록에 보도된 내용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예. 출소하면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인데,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자신이 신학님 이 위원장에게 인터뷰에서 말했던 이 윤석열 검사가 봐주기를 했다, 이런 주장을 뒤집은 셈인데요. 네. 김 씨는 이 인터뷰는 보도들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랜 친분이 있는 언론인과 위로 차원의 사적 대화라면서 이것을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한 이 신학님 전 위원장이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다만 이 인터뷰가 신 씨와 공모를 했거나 이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건넨 것이 이 인터뷰를 보도해주는 대가로 준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신 전 위원장이 저술한 책값일 뿐이다. 그 언론인으로서 뛰어난 분이고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책에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산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어요. 네, 서울중앙지검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의 강배신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고요. 이 반부패 3부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선거와 명예훼손 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수사부 그리고 형사 1부 소속 검사 등 10여 명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 허위 보도,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형에 처할 만한 국가 반역죄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정치 공세가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된 선거 공작이라면서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김 대표는 김만배 게이트가 개인 작품일 리 없다면서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의 무죄가 3개월 내 해결된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데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민주당 배후설도 제기했습니다. 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지금 이번 인터뷰 문제와 관련해서 심의도 하고 제재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특히 이제 방통위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밝혔는데 언론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 언론노조 등 6개 현업 언론단체는 그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그리고 방송사 팩트체크 시스템의 제어가 재승인 심사 연계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역대 어떤 정권이 언론사 등록을 취소하고 방송사 내부 심의 시스템을 점검해 업무 정지까지 내리겠다는 발상을 했느냐면서 보안사 군인과 안기부 직원을 언론사에 상주시키고 방송사를 통폐합했던 군사 독재 시절에 버금가는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이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들 단체는 또 그 김만배 인터뷰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전현직 기자 6명을 고발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될 비판 언론 죽이기이자 언론 자유를 곤두박질치게 할 폭거의 시작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거잖아요. 검사 10여 명으로 좀 언론사 압수수색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꾸려졌으니까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현재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아주 가능성이 없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이 당 명의로 이 뉴스타파를 포함해서 방송사 3개 기자들 총 한 6명 정도를 고발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MBC, 그다음에 KBS, JTBC. 그러니까 MBC 4명, JTBC, KBS 1명씩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신문도 인용 보도했다, 이렇게 해서 또 그 신문사가 반박하는 일도 있기도 했는데 좀 지켜보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오늘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박 대변인은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면서 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옥중에서 진술서를 변호인을 통해서 보냈어요.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최근 검찰에서 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그러니까 쌍방울 대구 송금 의혹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예. 이것을 다시 뒤집는 내용의 오늘 자필 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오늘 언론에 공개한 자필 진술서에서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김성태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다면서 마치 이재명 피해자의 참고인 신분 같은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경 검찰 조사 때 이 쌍방울 그룹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왔던 앞선 입장을 뒤집고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것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검찰 수사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뒤집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검찰에서 한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해달라는 이 자필 진술과 함께 이제 그런 신청을 법원에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해서 이제 조사하는 내용은 검찰로서는 기존의 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법원 앞서서 이제 그 이 전 부지사가 자기가 얘기한 것은 검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지는 이제 재판 과정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짧게 정리하죠.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했네요. 네, 국회 대법원 인사청문 특위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에서 20일 이틀간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특위는 오늘 오후 첫 회의에서 청문 실시 계획서와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또 자료 제출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증인으로는 김형석 주 옥산 대표이사와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등 2명이 채택됐습니다. 특위는 이틀간의 청문회를 거쳐서 다음 날인 21일 회의 때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신림역,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연이은 흉악범죄 이후 경찰은 현장 치안 강화를 위해 3시간 도보 순찰을 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경찰 치안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개편으로 부작용은 혹시 나타나지 않을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지구대하고 파출소별로 우범 지역을 선정한 뒤에 매 3시간 이상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 순찰차를 타고 순찰하는 거하고 도보 순찰하고 좀 어떤 효과 면에서 차이가 큽니까? 아무래도 순찰차를 타고 이제 지나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갖다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고 혹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제보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수집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도보 순찰을 강화하면 결국 경찰이 거리에 보다 더 눈에 많이 띄는 그런 가시성을 갖다 높이는 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일반 지역
주민들의 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동네라든지 우리 주민들을 경찰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네. 아무래도 좀 이제 범죄로 인한 그런 어떤 공포 수준을 좀 낮출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성폭행 살인 사건 발생에 또 등산로에 경찰이 한 이게 1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둘레길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순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결코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 인력 위주로 순찰을 도는 것은 집중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이제 하기에는 한계가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CCTV를 갖다가 계속 많은 곳에다가 설치하는 그것도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이제 문제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리고 또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이제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CCTV가 있으면 또 그걸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어떤 인력이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이 개발되긴 해가지고 어떤 이상 징후가 있으면 이제 빨리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하튼 계속해서 이제 화면을 주시하는 누군가는 이제 있어야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CCTV의 경우에는 이렇게 등산로에 설치한 건 지자체에서 모니터링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또 이제 합동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등산로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발생을 한 게 지자체에서 CCTV 관제실에서 포착이 됐다. 그럼 경찰이 112로 연락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순찰 중인 경찰은 이미 지나간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좀 순찰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119 신고에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다른 데에서 전부 다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응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도보 순찰을 갖다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뭐 강력 범죄가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 112 신고를 했다. 그러면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경찰 인력이 뭐 여유가 있다 이러면은 또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순경직급은 정원 미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물론 경찰에서 순경의 숫자를 해마다 계속 이제 뽑고는 있지만 아직 뭐 충분한 숫자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원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동대를 지금 이제 인원을 갖다 늘리고 있는데요. 의무 경찰을 폐지함으로써 의무 경찰 3명당 기동대원 1명꼴로 현재 계속 교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예산의 부족으로 충분한 숫자를 확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그 기동대원들을 순찰지구내나 이제 파출소에 있는 비간부 경찰 중에 이제 일부를 배치 전환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순경이라든지 간부급의 이제 경찰들이 좀 일선에서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한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은 순경부터 경사까지는 다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좀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을 계속해서 증원을 하고 이제 늘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데, 그런데 경찰을 뽑는 것은 국가 예산의 어떤 제한도 있지만
국가 공무원의 정원을 총 정원을 관리하는 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숫자들을 충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시위 대응을 하는 기동대 인원이 부족하다고 일선 경찰들을 그쪽으로 이제 배치를 한다거나 또 지금 애초부터 아예 순경 직급의 지금 경찰 숫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고 여기다 더해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 10명 가운데 3명은 또 50대 이상이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치안 현장에서는 체력이 좋은 경찰이 필요한데 뭔가 좀 이게 계속 대응하는 게 경찰 네. 조직하고 좀 맞지 않는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근데 경찰 같은 경우는 50대 경찰이라 하더라도 체력 측정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그런 어떤 체력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대응할 그런 능력은 있고요. 그리고 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제 주민과의 소통 능력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우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찰 조직 전체적으로 본다면 연령이라든지 여러 이제 계급에 따라서 이제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 그리고 이제 좀 경륜이 많은 그런 어떤 세대 간의 균형을 좀 맞춰가지고 업무를 함께 이제 수행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경찰은 성별이라든지 연령과 상관없이 경찰관으로서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더라도 경찰관으로서 일선에서 실제로 이제 범죄자를 제압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그런 체력들은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내놓은 방안이 경강급 3분의 1 정도를 인력을 순찰팀으로 현장 배치하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력 재배치로 현장 치안이 강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경찰이 현장을 중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실무 중심으로 이제 조직을 운영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한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인력 배치들을 일률적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치안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걸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직무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한 업무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양, 난이도 이런 거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결국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치안 수요나 치안 서비스의 유형 그리고 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인력을 좀 배치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연구를 하고 좀 시간이 들더라도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장 치안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다 보면 수사 분야가 축소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이제 수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업무의 과부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동안 이제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에서 맡고 있던 업무의 3분의 2 정도가 경찰에 또 이제 넘어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 과부하가 많이 걸린 특히 이제 경제 범죄라든지 또는 이제 사이버 범죄, 지능 범죄 이런 쪽에 수사를 하는 인력들이 맡고 있는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런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은 그런 부서들은 가능하면 지금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쪽에서 인원을 좀 축소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이 경찰 전체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 관리에 관한 문제, 인력을 어디다가 재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이것까지 다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경찰이 필요하다는 자체가 이전에는 전문가주의였습니다. 경찰이 모든 범죄 예방 업무, 수사 업무 모든 걸 경찰이 전문가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과거에는 몇십 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당연히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하지만 이것이 경찰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같은 그런 세테드 같은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기술, 과학 기술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경찰이 단지 인력이 보강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갖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갖다가 마련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경찰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또 112 신고가 이제 늘어난 그것들이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고 이제 변화가 빨라지면서 이전에 경찰이 그렇게 담당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업무들이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동 학대라든지 노인 학대 또는 가정 폭력 같은 이런 업무들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경찰이 그 많은 것들을 갖다 이제 현장에서 신경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이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좀 경찰을 도와주고 지역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경찰에게 이제 제보를 하고 이제 알려주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이런 것들을 경찰과 적극적으로 이제 소통을 함으로써 경찰이 한정된 경찰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참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력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행정안전부하고 경찰청이 뭔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책을 좀 고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들 다 체감하실 것 같은데 최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요즘 아마 마트 시장 가셔보면 정말 사과 한 개, 복숭아 한 개에 5,000원 가까이 하는 것 이제 낯설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지금 한 달 만에 1%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이제 다시 3%대를 또 넘어섰습니다. 이런 이제 한 달 새 상승폭으로 23년 만에 가장 크다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는데요.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니까 이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을 했는데 이 물가 상승률 지난 1월에 5.2%에서 6개월 연속 계속 이제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지난 7월에 2.3%까지 내려갔다가 이번에 또 무려 1.1%포인트가 이렇게 올랐는데요. 2000년 9월 이후에 이런 상승폭 지금 가장 큰데 그만큼 아마 국민들이 체감하실 때 또 물가가 또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더 크게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물가가 특히 이제 지난달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봤더니 역시 이제 많은 분들 체감하실 텐데 지금 기름값 정말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핀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 휘발유 가격 지난 8월 5주 기준으로 리터당 지금 1,744.94원까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8월 3주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이제 가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석유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11.0% 내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 7월 달에 25.9%가 이제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하락률이 이제 절반으로 꺾였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원체 올랐던 것에 대한 일종의 기저효과일 뿐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하반기로 가면 석유류 가격 자체가 플러스로 지금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석유류뿐만 아니라 특히 신경 쓰이는 게 이 농산물 가격인데, 네. 이 폭염, 폭우 겹치면서 지금 농수산물 가격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달 농수산물 가격, 농산물 가격 5.4% 상승했고 수산물 가격 5.8%. 그러니까 평균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과실 물가인데 1년 전보다 무려 13.1% 상승해 있고요. 품목별로는 사과가 30.5%, 복숭아 23.8%. 아주 이쪽에서 보니까 가격 상승세가 지금 가파릅니다. 지금 뭐 기름값도 사실은 아까 평균 가격이 1,740원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800원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까지 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농산물 가격까지 이렇게 올라버리면 당장 추석이 걱정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곧 추석이니까 네. 그럼 이제 추석 때는 좀 가격이 안정될 거냐 뭐 이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제 농업 관측 9월호 과일 보고서를 냈는데 예. 지금 요거 보니까 그 또 올 추석 성수기 가격 지금보다도 또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사과인 홍로 가격이 보니까 도매 가격인데요. 킬로그램에 6만 원에서 6만 4천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데 네. 지난해 추석 성수기 가격이 3만 1,600원 정도였으니까 최대 지금 102.5% 그러니까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홍로 가격은 2배가량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또 기준이 이제 도매가니까 실제 소매 가격은 더 높다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사과 가격이 왜 높아지느냐 봤더니 일단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14% 정도 감소하는 게 지금 큽니다. 올해 또 많이 무더웠기 때문에 사과 지금 생산량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지금 줄어들어서 아마 사과는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높은 가격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배도 보니까 신고의 경우는 성수기 가격이 7.5kg 기준으로 해서 한 38,000원에서 42,000원 선에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네. 작년 추석 가격이 39,900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대 26.4% 더 높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배 가격도 비싼 이유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지금 출하량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렇게 사과, 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포도도 보니까 품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격이 좀 크게 오를 것 같은데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최대 24.4%, 거봉도 최대 34.1% 정도 상승한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와 있고요. 복숭아의 경우도 최대 60.8% 오를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한 마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작년에 5만 원짜리 과일 선물 세트 샀다면 올해는 작년 2만 원 거 사려면 한 8만 원 정도 줘야 된다. 지금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기업이야 뭐 법인 돈이 있으니까 선물 돌리는 거 조금 비싸도 돈을 쓰겠지만 이 주변 분들한테 선물 돌리셨던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참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 대중교통 요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다들 체감하실 텐데요. 지금 통계로도 나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그 택시료 상승률 지난 8월에 19.1% 상승을 했는데 요게 외환위기 당시든 1999년 1월 21.0% 상승한 이후에 지금 가장 큰 폭으로 그러니까 24년 만에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지난해 12월부터 지금 지역별로 택시 요금이 이제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서울 충북 지역 택시가 이제 심야 할증 요금 인상을 했었고 1월에 울산 대구 그리고 또 2월에는 서울 택시 기본 요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이 6월, 인천 광주, 대전 경기가 7월 그리고 최근에 충북, 전북, 경북 이렇게 이제 전국의 택시비가 지금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공공요금 인상 택시비뿐만 아니고요. 시내버스, 시외버스도 지금 요금 다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도 시내버스 가격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공공서비스 물가 역시 이제 1년 전보다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또 수도료도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공공서비스 물가 인상도 하반기까지 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꾸 겁이 나는데요. 이게 지금 이미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요금 뭐 폭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또 이제 좀 통계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건데요. 예.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들 지난달 평균 전기요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70만 원이 넘습니다. 70만 원요? 네. 와. 1년 전에 이들 신청자가 냈던 전기요금이 48만 원이니까 예. 무려 45.7% 거의 50% 가량 이 전기료 부담이 늘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1차적으로 전기료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또 2차적으로는 역시 폭염 때문에 이 냉방용 전기 수요가 급증했던 것 이게 지금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껑충 뛰었습니다. 결국 이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뛰었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증가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외식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추가적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 유가도 올 들어서 제일 많이 뛰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전기요금도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한전 그래도 이제 적자 누적이 계속되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또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 전기요금 또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또 여전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들에서 또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러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사실 전기요금 지난해 4월부터 지금 매분기 총 5회에 걸쳐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킬로와트 시장 지금 40.4원 인상이 됐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39.6% 인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에너지 가격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고요. 네. 한전의 적자도 계속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될 가능성도 그 여지도 또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원 물가도 뛰고 장바구니 물가도 뛰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서민들 견디기 쉽지 않을 텐데 버티기 쉽지 않은데 정부 대응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정부의 진단이 중요한데요. 네. 지금 정부는 이거 일시적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우도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 반등한 거에 대해서 이게 8월 경제 전망 당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석유류,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상승폭이 다소 커진 측면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면서 9월도 8월과 비슷하게 가다가 아마 10월 이후에는 개인 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또 농산물 가격도 계절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기재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8월, 9월 3%로 가다가 곧 2%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물가 경로상을 보니까 국제유가 추이라든가 기상 여건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감안해 보면 과연 좀 떨어질까? 이달 말에 지금 추석이고요. 또 태풍 같은 변수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기대대로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부는 이거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일시적이라고 하면 올라갔던 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물가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서민들은 계속 좀 힘든 상황인데 네. 그 일시적이란 말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유가도 유가지만 국제 곡물 가격도 불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유가는 지금 사우디가 계속해서 감산을 원래 9월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연말까지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유가가 지금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 있는데 예. 요걸 지금 러시아 쪽에서 재개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게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불만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제재, 러시아 농업은행에 대한 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 서비스 시스템 요거 계속 끊겨 있고. 또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한 암모니아 수출 이것도 끊겨 있고 이런 부분들 다 복구를 해달라 이렇게 서구 사이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도 흑해 곡물 협정 우리 재개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요렇게 되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도 또 국제 곡물가가 지금 좀 들썩이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이런 흑해 곡물 협정 재개가 되지 않는 부분들 계속해서 물가에는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높으면 일단 우리 금리를 좀 올려서
그리고 우리 환율을 좀 강세로 만든 다음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올릴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걱정되는 게 금리 더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부담하고요. 또 결국 빈축이 되니까 경제가 더 죽을 수 있다라는 부분, 요것 때문에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물가가 좀 떨어져야 어쨌든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 여지가 생기는데 이렇게 물가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국민들이 체감할 때도 상당히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고요. 또 거시경제를 운영할 때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금융 소위 말하는 이제 불안정성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기인데 정부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비상한 대책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경북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0도, 광주 19도 등 전국이 15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6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동풍이 유입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는 덥겠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는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비교적 선선하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겉옷을 챙기는 등 체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동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앞바다는 새벽까지, 제주도 먼바다는 오후까지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 해안은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6도, 습도 5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이틀 전 서울시가 서울광장 아래 숨겨진 의문의 지하 공간을 40년 만에 공개했죠. 혹시 방송을 통해 지하 공간 모습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서울 도심 한복판 지하에 길이가 355m나 되는 거대한 지하 공간을 만든 이유가 뭘까? 서울시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 목적과 용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 공간 위에 조성된 지하 상가가 그때 만들어진 연도가 1967년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지하철 2호선이 1983년 개통했으니 일단 1970년대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조성 용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발견된 지하 공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05년 여의도 환승센터를 설치하다 화장실까지 갖춘 지하 벙커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75년과 76년 사이 청와대 경호실이 주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 현재의 여의도 광장인 5.16 광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릴 때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의 대피 공간으로 조성했다는 추측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서울 역사박물관 주차장 한켠에 있는 경희궁 방공호는 일제 말기인 1944년 미군의 비행기 공습에 대비해 만든 방공호로 추정되고 있고요. 신설동역 지하 3층에는 열차가 서지 않는 유령역이 있습니다. 역시 1974년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 만든 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대방동에서도 가로 세로 45, 12m에 높이가 10m나 되는 벙커가 있는데요. 이 역시 조성 시기가 불분명한 군용시설이라는 점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요약하자면 과거 지하 공간은 전시 상황에서 사용하거나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어두운 기억을 지우고 영화 촬영, 미술 전시, 청소년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이지만요. 그런데 서울시가 시민 공모를 통해 서울광장 지하 공간의 용도를 결정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상하게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다른 곳처럼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 전시 상황에 대비해 실시한 민방위 훈련의 기억이 강렬했던 탓일까요? 자꾸 방공호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I can hear you, but I won't. Some look for trouble, while others don't. There's 1,000 reasons I should go about my day and ignore your whispers, which I wish would go away. Oh, oh. You're not a voice, you're just a ringing in my ear. And if I heard you, which I don't, and spoken for, I fear. Everyone I've ever loved is here within these walls. I'm sorry, secret siren, but I'm blocking out your calls. I've had my adventure, I don't need something new. I am afraid of what I'm risking if I follow you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What do you want? 'Cause you've been keeping me awake. Are you here to distract me so I make a big mistake? Or are you someone out there who's a little bit like me, who knows deep down I'm not where I'm meant to be? Every day's a little harder as I feel my power grow. Don't you know there's part of me that loves to go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이디나 멘젤과 오로라의 Into the Unknown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박정민님, 지하 공간이 이 방공호든 시민을 위한 공간이든 방치되지 않고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김정근님께서 와 300m가 넘는 지하 공간 어마어마하네요. 마치 터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그대로의 모습 보면 많은 생각이 들 듯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개방해서 시민들이 좀 들어가서 와 이런 공간이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공간들도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벙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미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상시 전시는 아니고요. 가끔 부정기적으로 전시를 또 열더라고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한반도 긴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면 방공으로 서울 도심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 들고 하여튼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허겁지겁 오셨다고 저한테 방송하기 전에. 평소보다 시간이 좀 당겨진 것도 있고요. 오늘 제가 하는 공연장에서 분장하고 무슨 이벤트를 하나 해갖고. 아니 제작자가 그런 것도 해요? 제가 제작했으니까 손해보면 안 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분장까지 하고 좀 떠들다가 와서 목이 약간 쉬어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 걱정되네요. 네, 목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자,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혹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원더걸스, 소녀시대, 트와이스, 21, 블랙핑크, 최근에 뉴진스 이런 걸그룹 이렇게 하면 좀 어떤 게 좀 떠오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걸그룹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운데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어떤 거요? 세계적인 K-팝. K-팝의 선두주자.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K-팝을 알리고 있는 1등 공신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많은 분들이 너무 유명한 걸그룹이고 뭐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걸그룹들이 대한민국을 그냥 단순하게 알리고 있는 걸그룹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조회수가 무슨 뭐 몇만에 이 정도가 아니라 억이 넘어가니까요. 뭐 대단한 스타들이거든요. 글로벌 스타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시사회에서 이런 아이돌 그룹을 갑자기 이야기하느냐. 제가 오늘 공연 소개해드릴 공연과 너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해드렸어요. 아이돌 그룹이 나와서 공연하는 는 아닐 테고. 그렇죠. 이 정도 아이돌들이면 지금 공연장에 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내 무대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스케줄들이 워낙 바빠서. 그렇죠. 그러면 누굴까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공연이 어떤 공연이냐면요. 지금의 걸그룹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초석을 다진. 그러니까 이미 한참 전에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었던 우리나라의 원조 걸그룹. 아마 누굴까요? 요즘 분들이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좀 그런데 옛날에 무슨 시스터즈 이렇게 있었잖아요. 정답입니다. 요즘에는 대본을 파괴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힌트를 오랫동안 줘야지 겨우 눈치를 채나요.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인기와 실력을 겸비했었던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뮤지컬이 한 편 제작이 됐어요. 바로 시스터즈라는 뮤지컬인데요.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시스터즈라고 하면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있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최근에 이제 이런 K-팝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테고, 뭐 아시는 분들이야 뭐 너무 익숙하실 텐데. 젊은 세대는 시스터즈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시스터즈면 뭐 자매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바로 지난주 일요일 굉장히 따끈따끈한 공연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저녁에 첫 공연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조금 전까지 프리뷰 공연이 완료가 된 공연이에요. 네. 이 공연을 제가 좀 다행히 운이 좋게 이 공연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해서 실제 공연은 아닌데 공연과 똑같이 진행되는 리허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현장에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번 주 시사야는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바로 좀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좀 해갖고 갖고 왔습니다. 공연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이 채 안 됐죠. 가서 직접 보시고. 네, 봤죠. 이건 딱 시사야다. 딱 생각하셔서.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 저 혼자 이거 시사야다 이러면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아갖고 왔습니다. 이거 보람을 느끼는데요. 저도 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사명감 같은 게 막 생겨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창작 뮤지컬이고 올해 처음 올라가는 초연 작품이고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공연이고. 그러면 어떤 시스터들이 나올까 그게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뮤지컬이니까 당연히 노래는 있을 거고. 그렇죠. 뮤지컬이니까 노래도 있고 약간의 이야기도 있고. 말씀을 드리자면 한 80여 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80여 년요? 우리나라 원조 걸그룹을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료 조사를 다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선 악극단의 여성 단원으로 구성된 저고리 시스터즈라고 있었어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저고리 시스터즈? 이 저고리 시스터즈를 시작으로 해서 김 시스터즈. 얼핏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60년대 슈퍼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스터즈. 이 시스터즈도 저는 생소해요, 조금. 김씨, 이씨 시스터즈거든요, 사실은. 이 시스터즈가 있었고. 박 시스터즈는 혹시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음악의 전설, 이제부터는 좀 아실만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윤복희와 코리아 키튼즈. 라는 그룹이 또 있었고요. 또 이제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1900 몇십 년대, 요때는 대중문화를 한번 쫙 휩쓴 적이 있었던 바니걸즈. 바니걸즈는 많이 아실 거예요. 토끼소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순 씨가 몸 담았었던 그룹 희자매.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건 뭐 재밌는데요. 뭔가 구미 확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시스터즈 역사를 쫙 훑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예전부터 공연을 했었던 원조 걸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했었던 일들을 했었는지가 이제 드라마에 좀 나오거든요. 저도 사실 예를 들면 저고리 시스터즈 같은 거요. 지금 사실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공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어떤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공연 보면서 저도 좀 배웠고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했던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고리 시스터즈가 1930년대, 그러니까 공식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 걸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 악극단 소속이고 이름 그대로 이제 저고리를 입고 서양식 악극을 불러서 저고리 시스터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순회 공연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요. 이 그룹의 핵심 멤버가 목포의 눈물. 이 노래로 유명한 이난영 씨인데 이분이 이제 해방 이후에 자신의 두 딸과 조카를 데리고서 또 팀을 결성을 해요. 이 팀이 김 시스터즈예요. 아니 이난영 씨가 왜 김 시스터즈를? 그때는 이제 그 남편의 성을 또 따랐으니까. 그런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60년대 넘어가면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들었었던 미팔군 무대가 이제 그때 스타의 산실이었는데 이곳에서 김 시스터즈, 이 김 시스터즈가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요. 미국 라스베가스 무대에서도 공연을 했었고 그 공연 중에 나오는 대사인데 제가 정확히 들었던 것 같은데 이때 주급이 굉장히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주급만 해도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억이 넘는 돈을 주급으로 1억씩 받았어요? 그 주급이 1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스타가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1948년부터 70년대 초까지 했었던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쇼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드 설리번 쇼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 여태까지 미국 방영 프로그램 중에 순위를 매기면은 뭐 몇 위 안에 들 정도의 이런 프로그램이었대요. 왜 요즘에 BTS나 이런 그 그룹들도 어떤 대단한 쇼에 나왔다 그러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쇼에 이 김 시스터즈가 무려 22번이나 출연했었다고. 22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원더걸스가 뭐 미국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미국 투어 다녔다. 투어도 진짜 고생스럽게 다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김 시스터즈가 한 프로그램에 2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몇 년에 걸쳐서 나왔던 건데 이만큼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너무 과거 역사에 무심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하면 약간 그 좀 이게 뭐가 막 마음이 좀 벅차오르고 그럴 텐데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자극제가 됐었던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몇 년 전에 윤복희와 코리아 키튼즈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룹이 미군 부대 공연을 했었던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찬사가 막 쏟아져 나왔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이제 지금도 아마 찾아보시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흑백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저도 봤는데 그 장면 그대로 이번에 무대에서 그 모습을 시연을 해요. 근데 이게 뭔가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배우가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윤복희 선생님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때 그 의상도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연출을 해서 보여주는데 마음이 좀 묘하게 다가오는 그런 공연이더라고요. 직접 가서 보셨잖아요. 연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공연을 연출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연출을 누가 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많이들 아시는 박할린 음악 감독이 연출을 했어요. 이 박할린 연출이 어느 날 그 골똘하게 생각이 잠긴 거예요. 한국 걸그룹 파워가 왜 이렇게 세지? 궁금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을 전공했던 분이니까. 그래서 뭔가 혹시 한국 여성의 유전자에 그런 대단한 어떤 뭔가 유전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걸그룹 선조 시스터즈들의 어떤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전수영 작가랑 이제 조사를 했던 거죠. 근데 어렵겠는데요. 각종 자료를 다 모으려면은. 근데 자료를 모으면서도 자료가 딱 하나씩 나올 때마다 뭔가 이거다. 이거 공연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하니까 이 일제 강점 시대, 그다음에 이제 가난했었던 어떤 시대적 상황, 뭐 산업화 시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무슨 연예인들을 딴따라 그래갖고 이제 뭐 또 폄하했었던 어떤 좀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여자 가수에 대한 어떤 약간 멸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 시장을 개척했던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가 더 좀 벅차오르기도 하고. 옛날에는 TV에 보이는 모습 그것만 알잖아요. 그렇죠. 보통.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알 방법이 없으니까 TV에 나올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나왔지만 뭐 무대 뒤로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막 그때는 기획사나 이런 거 사람들이 막 사기 횡포도 많았고. 그런데 그런 게 되게 많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명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게 제가 대본에는 준비 안 했지만 그때 이제 라디오가 보급이 되면서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335 라디오가 있는 집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가 엄청 빨리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박할린 연출이랑 전수영 작가가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걸 뮤지컬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뮤지컬로 만들면서 여기서 3가지 정도의 여운을 관객들한테 전달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출자의 의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이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연출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을 만드는 기획 의도에는 그런 3가지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음악 역사에 이렇게 운명을 개척해냈던 대단한 여성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고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도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구도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전달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뭐
뭐랄까 이어붙이듯이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뭐 역사 스토리 이렇게 하는 건 재미없으니까요. 그렇죠. 쇼드만 보여주면서 그런 의도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그 시대 걸그룹 선배님들이 했었던 표현을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뮤지컬 배우들이 정말 손색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배우들이 현재 있구나라는 것도 전달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의 배우들의, 그 시절의 가수들을 그냥 빙의가 된 것처럼 연기할 수 있는 정도의 배우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배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런 여성 배우들이 뮤지컬 시장에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게 이 세 번째 의도였는데, 제가 아마 이름만 말씀드리면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래도 간단히 이름이라도 한 번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만한 분들이고, 뮤지컬 쪽에서는 가창력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정평이 나와 있는 분들인데, 유연, 신의정, 김여원, 선민, 하유진, 이예은, 정유지, 정연, 이서영, 홍서영, 이 10명의 배우, 그리고 남성 배우 1명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시스터즈가 한두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만 해도 한 5팀도 넘을 것 같은데 그럼 보통 한 팀에 한 3명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10명의 배우로 연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1인 몇 역 이런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 작품의 특징은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뭐냐면 한 배우가, 한 명의 여성 배우가 예매처의 상세 페이지 보면 유연이라는 배우는 김시스터즈의 누구를 연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두 다 시스터즈 1, 2, 3, 4, 5, 6으로 돼 있어요. 한 배우가 한 가지에서 3가지 정도의 주역을 모두 다 소화해야 되는 연습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 배우가 또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단역을 소화하는 과정도 또 거쳤어요. 그리고 한 배우가 이렇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배우가 어떤 날은 다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걸 한 배우가 3가지에서 4가지 주역, 3-4명 역할을 하고 주역으로 단역으로도 한 4가지 정도 출연한다. 그렇죠. 그럼 뭐 한 사람의 배우가 한 7명 정도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연기와 노래를 다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예를 들면 김여원이라는 어떤 배우는 어느 날은 김시스터즈의 김숙자 역할을 하고, 어느 날은 희자매의 김인순, 인순이 역할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공연을 자주 보시는 분들한테 공연을 보는 재미가 있고, 또 배우들한테는 모든 노래를 같이 배워보고 연기할 수 있는 그 도전 정신 이런 것도 일으켜서 아주 그 연습 현장이 굉장히 전투적이고 정열적이고 이렇게 되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박할린 감독이 아주 무섭게 뭐라 그러죠? 하더라고요. 배우들한테. 그렇잖아요. 카리스마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연 날짜는 정해져 있고 연습 과정은 책임져야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인지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혹독하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연에 관련된 평이 굉장히 좋고, 공연 보셨던 분들이 잘 그 시대의 가수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시대의 가수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와 저 가수들을 연기하는 지금의 뮤지컬 배우들이 얼마나 한지를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고 부모님 보여드리고 싶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괜찮겠어요. 엄청 좋죠. 지금 추석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딱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연에 또 다른 또 큰 매력이 하나 있는데 박할린 감독이 그 TV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음악 감독으로 정평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라는 뮤지컬에서 직접 무대에 서기도 하고. 근데 이 여러 시스터즈들의 공연들을 보여주는데 공연 한번 시작하고 다시 얘기 나오고 공연 한번 시작하고 얘기 나오고 이 구성이 좀 단순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단순해 보이지 않는 장치가 큰 장치가 있습니다. 뭐요? 무대 중앙에 어느 순간 되면은 10인조 이 밴드가 슬라이딩 구조라고 해서 뒤쪽에서부터 무대 앞쪽으로 쫙 나와요. 거기서 밴드 연주가 막 일어나면서 하는데 진짜 그야말로 어느 순간 되면은 미팔군 무대 무슨 뭐 공연 무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라스베가스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공연을 보시는 재미가 굉장히 한껏 막 복돋아 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뭔가 막 들떠가지고 같이 막 따라 노래 부르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관객들도 같이. 물론 이제 이 공연에 나오는 노래 가사 말들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가시면 이 노래 이러면서 같이 부를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음악은 어때요? 음악은 굉장히 좋고 이제 제가 음악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신나면서도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윤복희와 코리아 키튼즈의 무대 영상과 똑같이 시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무대가 다 끝나요. 네. 그러면 와 너무 멋있다라고 박수를 막 치다가 네. 윤복희 역할을 맡았던 분이 등을 딱 돌립니다. 객석 쪽으로 등을 보여요. 예. 그러면 어느 순간 실제 윤복희 선생님의 목소리로 나레이션 같은 게 쫙 나와요. 나는 5살 때부터 무대에 설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무대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스로 다짐했던 것처럼 평생을 무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레이션이 쫙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공연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벅차오르면서 또 존경심 같은 게 생기죠.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슬라이딩으로 들어왔던 그 밴드 무대에 윤복희 선생님이 딱 걸어 올라가세요. 실제로 아니 윤복희 선생님 역할을 했었던 배우가 딱 올라와요. 예. 등을 이제 보이면서 네. 그리고 밴드가 막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에 맞춰서 윤복희 선생님이 정말 격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퇴장을 쫙 하거든요. 그러면은 와, 저 시대 이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원조 걸그룹들의 어떤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한 번에 쫙 줄 수 있는 그런 씬이 있거든요. 네. 이 씬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닭살이 살짝 돋고 공연 보면서도 약간 벅차오름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라고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스터들 공연이 쫙 있다가 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복희 씨 쫙 나갔다가 네. 사람들 관객들이 감동 막 훅 받고 난 다음에 네. 공연 쫙 마무리되면 잠 못 자죠 그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 그리고 한 번에 공연할 때마다 6명의 여배우와 1명의 남성 배우가 올라가는데 이 배우들이 여러 가지 걸그룹들을 연기해야 되다 보니까 씬별로 의상 체인지가 엄청 복잡해요. 무슨 약간 의상 체인지하는 마술 같은 거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근데 그런 보는 재미도 있고요. 음악 듣는 재미도 있고요. 그런 감동의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노래 없어요? 노래는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윤복희 선생님 노래를 고르고 싶었는데 네. 예전 노래를 고를까 하다가 그 코리아 키튼즈 했었을 때는 그냥 외국의 팝을 많이 불렀던 거거든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위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무슨 그 세계적인 그 가요 대회에서 1등을 했었던 네. 윤복희 선생님의 대중적인 음악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정말 많을 거예요. 네. 오늘 윤복희 씨나 아니면 우리 시스터즈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도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편성관계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할 텐데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시스터즈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곡이라고 하죠. 윤복희의 여러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